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했던 생존의 지혜 시리즈 마이너 창업리그에서 살아남기의 두 번째 시간 마이너 스타트업의 단계별 R&D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한 50분 정도 강의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사례 연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저도 찍고 나서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90분 이상은 넘지 않도록 좀 시간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고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마이너에게 스타트업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이너 리그라고 하는 그 창업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 그리고 편수상으로는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런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 스타트업들이 R&D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주제를 먼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노력과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 결국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따가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시작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수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고요.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제 희망사항으로 한 60분 동안 최대한 길게 늘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족이 귀찮다거나 뭐 이딴 얘기 들어봤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지금 딱 끊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R&D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즉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즉 어떤 식으로든 그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이냐와 무관하게 결국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서 실제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팔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성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에 앞서서 일단은 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뭐 시장을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제품 자체가 일단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시장을 잘 이해한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누군가한테 돈만 받으면은 이걸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정작 그게 개발이 안 됐다. 그래서 망했다. 그런 건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 개발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들어오시면서 항상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시는데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예, 뼛속까지 엔지니어고요. 생각보다 제가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이나 R&D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수준 이상은 돼요. 적어도 제가 어지간한 우리 학교는 솔직히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는 워낙 석학에 가까우신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하고 견줄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어지간한 대학의 교수님들, 전임 교수들과는 그렇게 과히 꿀리지 않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고 연구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한 길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 다르고 또 그동안 걸어오면서 겪어온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구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크게 인생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 저도 서울대학교 연구교수로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뼛속까지 엔지니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뭐 창업을 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정말 연구개발을 10년 정도 한 사람의 관점에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데서 R&D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요. 대부분 제가 봤던 스타트업들의 연구개발진들을 보면은요. 물론 굉장히 연구개발을 잘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뽑아내는 분들도 많지만은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연구 놀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연구개발 R&D라고 하는 것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소시적인 나노 테크놀로지까지 건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네가 뭐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그 SNU 공학 컨설팅 센터에서 그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관련된 컨설팅도 상당히 맡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반응도 좋고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순수하게 창업 쪽보다는 R&D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기술 스타트업의 R&D 곡선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R&D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뭐 어떤 기업에 뭐 기술 이전을 하던 받던 해서 제품을 이제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하게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뭐 항상 어디에나 나오는 그래프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아이디어 생각만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R&D 과정,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필요한 기술들을 넘겨받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걸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 양산화로 이어져서 실제 완전히 하나 상품화 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익이 창출돼 가지고 매출로서 올라가는 요 과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모든 과정에 거쳐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은 모든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뭐 사람들을 써야 되니까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장비를 사야 되니까 이제 시설비도 들어갈 거고, 그 이외에 자지구락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적 성공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적절한 자금의 수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빚만 쌓이다가 결국에는 부도가 나는 그런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매출로 이어지기 직전까지 비용이 계속 빠져나가다가 결국에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서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가 존속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극한 경우에 폐업 정도뿐이 아니고, 폐업이면 다행이고요. 보통 신불자가 더 문제예요. 지금 파산이죠, 파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면은 이제 진짜로 최악의 데스밸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스밸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뭐 이론이 나와 있고 못 나와 있고 하지만은, 사실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돈이 겁나게 많으면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기술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한두 번 겪어보면서 사업화까지 끌어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려면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100억이냐?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기술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벽한 완제품까지 꼽아내는 그 과정을 쫙 살펴보면은 인건비다 뭐다 다 합쳐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럼 보통 한두 번 정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30억 정도가 되죠. 그 30억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30억이 내 전 재산이면 그걸 쏟아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곱하기 3배 정도는 돼야 되니까 얼추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는 100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R&D 과정을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이너잖아요, 마이너. 즉 100억은 고사하고 100만 원 쓰는 것도 힘든 사람들을 위한 R&D 곡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냥 끝없는 절망을 느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 자금의 완벽한 수혈 없이 뭐 어디에서 진짜 뭐 투자라도 한번 제대로 빡세게 박지 않는 이상은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 창업자들은 이 너무도 당연한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을 보고도 실제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곡선은 사실은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곡선이지 대한민국의 곡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곡선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릴 수 있는 R&D 곡선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죠, 이거. 마이너.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제 먼저 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석세스 포인트가 한 여기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완만한 이런 곡선을 그렸죠.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석세스 포인트가 여기쯤 있던 게 이쪽으로 쫙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이 좀 깊게 들어가던 곡선이 완만하게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갑자기 훅 꺼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돼 있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뭐 이론을 정립할 수도 없고 뭐 논문을 쓴 것도 아니라서 차마 글로는 못 씁니다만은 결국에는 비용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 데까지 10억 원이 든다 그러면 먼저 하건 나중에 하건 그 10억 원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사실 10억 원보다 더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총량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비용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현실은 시궁창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10억, 20억이 필요한 일인데 정작 내가 지금 수혈할 수 있는 돈은 당장 뭐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초기 창업 패키지 7천만 원, 디딤도 R&D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그 사이에 투자 받아봤자 아무리 끌어모아봤자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기술 스타트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R&D로만 보면 굉장히 요원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 창업 리그에 있는 사람은 이 요원한 일들을 이 대한민국의 열악한 창업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 조건에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전제 조건에 깐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써야 되는 비용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은 최소한도 처음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보여줄 수도 있는 것도 없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조금씩 늘리고 늘려가지고 써야 되는 거고 최대한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에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때까지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만든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R&D 한번 해주시고 뭐 수정 한번 해주시고 바로 그냥 프로덕트 석세스 성공 딱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 이게 되는 데는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데인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100억쯤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대로 하냐? 그 사람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자기 돈 아까운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칼같이 아껴가지고 더 칼같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죠.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그냥 들어온 돈을 막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도 하나도 못 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좌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요, R&D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최소 3번에서 4번, 최대 10번 정도까지 쫙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R&D를 해주고 거기서 프로덕트 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해보고 또 프로덕트 런치를 해가지고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서너 번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시장의 반응도 보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한계점도 알게 되고 보완할 점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하나 내가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그 방향점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R&D의 어떤 단계라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층 깔고 두 층 깔고 세 층 깔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한 층 이렇게 깔면은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제품도 요만큼 개발했고 사람도 요만큼 썼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요만큼 했어요.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은 초기 창업 패키지 넘어갈래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아니 저긴 그냥 돈만 쓰고 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당장 매출이 나올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늘 말씀드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탑이다 그러면은 최대한도로 쌓을 수 있는 메인 핵심 가치들을 올리고 그 주변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버티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R&D라고 하는 것도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1단계로 요렇게 해놓고 2단계 요렇게 해놓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R&D 방향인 건 맞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R&D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회사 망해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이뤄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게 하나의 성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걸 1단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버전 0.1을 뽑아낸 다음에 이게 시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제품들에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뭔가 추가가 돼가지고 0.2, 0.3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무슨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버전 뽑아낼 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버전 보면은 0.7, 0.8B 뭐 이렇게 해놓고 1.0 시작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사람이 제품을 만들기로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딱 내놓고 버전 1.0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뭐 다음 단계로 넘어 2.0이고 그 사이면 1.5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왜 0.1밖에 안 나오냐.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의 10% 정도만 구현을 한 거죠. 그럼 왜 구현을 했냐? 바로 그것만 가지고 실제로 이 핵심 가치 자체가 고객들한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뭘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0.1, 0.2가 내가 1.0이 되면은 비로소 그 대표자가 원했던 초창기 아이디어가 한 텀 정도 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어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고객들의 반응을 일단 살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만약에 적정 시즌에 유료화를 할 수 있다게 된다 그러면은 휴빈유, 즉 뭡니까?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 로스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반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매출이 절대로 뭐 연간 뭐 10억, 100억 이렇게 안 나와도 돼요.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에 써야 되는 비용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매출이 1,000만 원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1억 중에서 1,000만 원은 벌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1,000만 원이지만 그 다음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매출이 나고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그걸 계속 뭐라 해야 되나 반영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외부의 투자자들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뭔가 발전을 하고 있고 충분히 자원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업의 성장성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시점마다 이제 본격적인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N번에 걸친 다회의 프로덕트 런치를 통해서 마침내 버전 1.0을 뽑아낸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여러분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매출로 커버를 하고 일부는 인베스트먼트 투자로 커버를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석세스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요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하냐. 제가 정말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당연한 얘기를 전국에 있는 기술 스타트업의 90% 이상이 못하고 있어요. 다들 그냥 R&D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기술 개발하면 죽어라 해요. 아니면 외주만 죽어라 해요. 그냥 돈 버니까. 그러다가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뭐 그냥 얘기하고 안 들어요. 근데 이 교과서적인 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 스타트업 거의 100%가 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이 안 망하고 살아가면서 R&D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께서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R&D를 한다 그러면 뭐 서울대학교다. 뭐 제가 뭐 서울대학교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는 이제 일본의 도쿄대학교에서 받았는데 그런 이제 그래도 나름 세계에서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우수한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R&D를 해본 결과 그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 차이가 있다는 걸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산학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그 안에서 대학원생들이 뭐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엄청나게 관련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대학에서 보통 연구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 수능 배운 사람들 다 알잖아요. 문제 인식하고 가설 설정하고 실험 설계하면서 수행해서 뭐 비교군 대조군 해가지고 뭐 박지 문제 나오고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결과 분석해서 그게 맞으면은 일반화시켜서 결론으로 뽑아내고 안 맞으면은 다시 원성대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가설 설정을 하고 그래서 요 뺑뺑뺑뺑 돌아가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가설의 검증 과정, 이게 사실은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는 R&D 기본이에요. 이 기본 중에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연구개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문제인식, 뭐 가설 설정, 뭐 실험 설계 및 수행, 뭐 결과 분석, 뭐 이렇게 표를 써가지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꼭 그렇게 이렇게 표를 써가지고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설 설정을 하고 실험 설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결론 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걸 연구 일지에 계속 적는 거죠. 뭐 첫날은 뭐 무슨 가설을 검증해봤다, 뭐 둘째 날은 무슨 가설을 검증해봤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뭐 그렇게 실험 설계가 용이하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이런 과정들을 거의 뭐 1년, 2년, 3년 가까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R&D 과정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이 기업에서 R&D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생각하는 건 열심히 막 코딩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갈아보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단순한 과정을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즉,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그 기술 상담회를 하면서 어떤 기업에서 오신 분들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해드린 거는 이렇게 실험을 해라가 아니고 그분이 갖고 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죠.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머릿속에 그 어떤 이론상으로 머릿속에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거는 이거랑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거는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요런 결과물을 봤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죠. 그게 주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결국엔 가설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은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었던 거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대학원에서 뭐 연구하면은 그거 뭐 일상생활에 쓸 수도 없는 거 뭐 바로 산업으로 가야지. 뭐 논문 이렇게 막 나노 테크놀로지 막 썼는데 이거 결국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그 어르신들 되게 많은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에서 하는 박사학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뭐 기술 사업화를 해가지고 뭐 시장에 나가면 쓸 수 있는 제품 만든다. 대학은 학술기관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순한 R&D의 과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까지 가져가는 게 바로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게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요. 그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실험을 해서 얻어낸 그 결과물,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들도 있지만은 원래 박사연구원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요. 혼자서 연구실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혼자서 모든 장비들을 고르고 셋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실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실험을 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분석을 하고 가설을 검증한 다음에 다시 고쳐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원하는 결과물을 끌어나가는 그 어떤 그 끈기 있는 과정과 그거에 대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공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공학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은 거기에 있어서 거의 전국, 전 세계에서 톱 수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전 세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저도 어지간한 데서는 웬만큼은 좀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창피한데 제가 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대학교나 연구기관 같은 데는 뭐 장비도 많고 좋은 것도 많으니까 뭐 좋지 않냐 막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뭐 한국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정부 과제 막 몇십억 이런 거 따고 그러면은 되게 좋은 장비들도 사기는 해요.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대학교 연구실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연구실 중에 그런 비싼 장비들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 되냐 그러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저한테 정말 그 신과도 같았으면서 제 인생의 멘토와도 같았던 돌아가신 저희 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랩에는 지금도 쓰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제가 2000년도에 석사 들어갔었을 그 당시에 쓰던 장비였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전에 썼던 장비인데 그걸로 아직까지 박사 과정들이 졸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지론은 뭐였냐면은 장비 탓하지 말아라. 어차피 100억짜리 장비, 200억짜리 장비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대기업들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쪽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장비 가지고 경쟁하려고 그러면은 못한다 그거는. 우리는 학술 분야에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배운 가장 큰 하나의 가치는 공학의 진정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공학의 진정한 극인은 어디 있냐면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공학의 미학이 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공학 박사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와 같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저와 같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뭐 모든 창업자들이 다 올바르고 바른 생활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모든 공학 박사들 중에서는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공학 박사 모두를 대변하진 않겠지만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R&D라고 하는 분야에서 본인의 분야의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은요, 돈 탓하지 않고 자금 탓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가 지향해야 될 바를 지향해 가면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업 R&D하고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 기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R&D를 할 때 가설을 세워야 되고 결과를 분석해야 되고 이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대학교 연구실만큼 가난한 공간도 없어요, 실제로. 예. 그 뭐 당장 그냥 무슨 전시회 이런 데 나가면은 막 어디에서 막 몇 억짜리 장비 막 들여놓고 막 레이저로 뻥뻥 뚫어도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애들은 그 당시에 막 한 3천만 원짜리 장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색 깎아가지고 지그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험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 과정이 있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기업에서 돈 핑계 대고 장비 핑계 대가지고 결과 못 낸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어이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보다 돈이 더 많거든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R&D의 진정한 가치는 그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돈이 많고 장비가 많고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업에서 어떤 R&D 가치를 끌어가려고 한다면은 사람 탓하지 말고 돈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 여기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대학교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겁내 가난하고요. 예, 항상 돈이 없어요. 서울대라고 다르지 않아요. 뭐 장비 우리 필요한 거 진짜 살려면은 진짜 100억 있어도 부족한데 참 항상 돈이 부족해가지고 고민이고요. 저도 아이디어 팩토리 운영하면서 그 장비 참 아쉬운 거 많은데, 예, 뭐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창업자들이 원하는 가치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저희 쪽에 와서 시제품 컨설팅 받는 분들은 만족하는 결과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스승님을 굉장히 잘 받았고 저희 스승님한테 최고의 가치를 선물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진정한 공학의 미학은 주어진 자원만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에 있다. 예. 저는 그 진짜 많은 것을 제 은사님에게 배웠지만은 제 은사님에게 배웠던 정말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가치를 찾아내라 그러면은 딱 이거예요. 장비빨 탓하지 말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에 40만 원 정도의 그 장비로 시작을 했고 그걸로 한 9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한 것도 사실은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제가 추구하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뭐 지원 사업을 얼마밖에 못 받아서 요거밖에 못 했다.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핑계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죠. 근데 그 사업을 애초에 3천만 원을 받고 시작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R&D라고 하는 것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그만하고, 그럼 도대체 마이너 스타트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R&D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제가 이 정답이 없는 내용들을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차라리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 R&D라고 하는 건 아이템 따라서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어떤 딱 하나로 전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제가 그동안 봐왔던 기업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들의 R&D 사례 연구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남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의 가치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본인의 사업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본인의 사업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 스타트업의 R&D 사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이름이 똑같아요. 사진도 똑같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에 대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례는요,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지만은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R&D의 방향성도 틀렸고, 굉장히 이제 실패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망하진 않았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안에 굉장히 우수한 연구 인력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실험실 창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대학원도 다니고 뭐 그 안에 되게 그런 AI 코딩을 되게 잘하는 그런 우수 인력들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뭐 창업 경진대회나 아니면 뭐 입주기업 평가나 아니면 기타 여러 이제 지원 사업들에 나가면은 나가는 족족 그냥 상을 다 쓸어갔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회사의 사업 역량이나 기술 개발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뭐 그 정도로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작년에 그 모 창업경진대에 나가서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집중포화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미천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요, 뭔가 되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뭐 자기네들은 되게 훌륭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회사가. 이게 뭐냐면은 본인들은 R&D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가 매출이 한 달에 거의 한 2, 3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매출이 2, 3천 나왔는데 팀원이 뭐 10명은 안 됐었으니까 적어도 한 명이 한 달에 뭐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몇백 정도는 순수익으로 가져갔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뭐 장비 좀 산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던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 대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중소 중견기업들은 AI를 도입하려고 해도 관련된 전문가를 끌어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외주의 형태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외주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AI를 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요, 지금 매출이 2, 3천 나오고는 있는데 그 매출이 실제로는 다 용역이에요, 용역. 예. 근데 이런 용역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이 돈의 맛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돈을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일단 당장 돈을 버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빠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제가 집중포화를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사업의 방향성 때문은 아니고 좀 버르장머리가 없었어요. 발표할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뭐냐, 발표를 했을 때쯤 되면은 뭔가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성과를 냈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대표로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뭐 매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니들이 우리를 안 뽑아주고 배겨? 약간 이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짜 있어서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거나 조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진지하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반 농담식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저한테 좀 욕을 얻어먹었죠.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도 뭐 크게 뭐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막판에 이제 최종 평가에 갔을 때 이제 저는 빠지고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할 때도 결국엔 똑같은 게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난 10개월 동안 했던 게 외주 용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 플랫폼이라고 개발한 거는 전혀 생뚱맞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건데, 도대체 그걸 보고 나서도 도대체 저걸로 쟤네들이 뭘 할까? 그러니까 우리 AI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지 실제로 AI로 우리가 뭘 하겠다를 보여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대기업에서 뭐뭐 원하는데 우린 이거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입상도 아마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 보는 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인공지능이면 다 꽂아주는 시기는 이제 넘어갔어요. 결국에는 so what인 거죠.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건 알겠다. 니들이 AI 코딩을 할 수 있고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는 건 알겠고 플랫폼도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는데 도대체 그거 가지고 니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왜 돈이 되냐. 돈이 되는 뭔가가 뭐냐. 그냥 AI면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기업들이 이거 다 원하는데 우리 이거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돈이 된다.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팀원들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외주 영역하려고 회사에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와가지고 처음에야 뭐 돈 주니까 좋다곤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결국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서 뭐 학위까지 받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을 가든 아니면 뭐 세계의 어떤 뭐 유학을 가건 연구소에 가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 받으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더 높은 가치로 창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뭐 기껏 1년 동안 할 일이 외주밖에 없고
뭐 개발하라고 해서 개발 조금 이렇게 하는 척 해가지고 나온 거는 뭐 아직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대표자는 뭐 맨날 이거 되고 이거 되니까 우리 뭐 대박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대체 이놈의 회사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다 그러면 그 팀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R&D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눈앞에 있는 거를 개발한다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R&D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누리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 끌어낼 건데, 대표자라면 그 결과가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끝없이 보여주면서 어떤 확신을 줘야지 결국에는 팀원들이 아 지금은 힘들고 눈앞이 좀 캄캄하지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을 때 결국에는 도달하려고 하는 그 영역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대표는 처음부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이후에 소식은 많이 듣진 않았는데 좀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아졌고 팀원들도 많이 나갔고 뭐 사이에 좀 싸우기도 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멘토링을 맡았던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은 AI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도 R&D를 잘못하면은, 즉 R&D라고 하는 게 그냥 연구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업의 R&D로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 못하고 제대로 된 어떤 뭔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회사의 어떤 분위기 말아먹고 팀원들 내보내는 건 한순간이다.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 요거 지금 사진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지금 숫자 2로 바뀌었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예.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고요. 여기는 인공지능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플랫폼은 목적은 아니고 인공지능을 적용한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 목적인 회사죠.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AI가 한창 이제 떠오르고 있을 시점에 국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회적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그런 아픈 부분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상을 엄청나게 쓸었어요. 상도 많이 받고 뭐 이제 지원 사업도 되게 많이 받고요. 뭐 예창, 초창뿐이 아니고 다른 이제 지원 사업들도 많이 받아서 나름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오히려 다른 기업들의 좀 부러움을 샀던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는 대표자가 그 R&D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요, 그 개발을 과제를 받아가지고 싹 다 외주로 돌렸어요. 싹 다 외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인원들은 이제 연구 인력을 좀 들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개발 인력을 들이기도 했고 뭐 회계 인력도 들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연구 개발을 시킨 게 아니고 그 뭐냐 사업 계획서 쓰고 뭐 이런 거 중심의 그런 일들만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외주 컨트롤을 시켰죠.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이건 지자체 지원 사업이건 그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가 보통 2년, 3년 안에 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확실하게 외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이어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사실은 이 회사는 매출에 집중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마케팅을 통한 영업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고 그냥 외주 컨트롤에 대다수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짓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항상 이제 그 과제가 끝나갈 때마다 그 다음 과제를 좀 따내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요런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현타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저도 사실 박사과정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 지금 유튜브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지금도 되게 힘들죠. 일요일에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박사학위 받을 때는 진짜로 제가 옛날 얘기는 왠지 좀 낯대는 말이야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 진짜 막 3일 밤 내내 샌 적도 있어요. 바카스 먹으면서. 근데 그때는 그게 됐던 거예요. 체력이 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 어떤 그걸 통해서 제가 얻어야 되는 목표치가 되게 확실했기 때문에 제 시간과 체력과 정말 이 멘탈을 다 갈아 넣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데가 대기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주는 월급이 똑같잖아요. 실제로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최저시급 받는 사람의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많이 주는 스타트업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원들이 만약에 제대로 이제 그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일반적인 기업에 아니면은 뭔가 본인이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일을 하겠어요? 경험을 쌓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같은 꿈을 꿈꾸면서 이 회사가 커졌을 때 나도 그 안에서 어떤 뭐 완전 100%는 아니지만은 뭔가 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월급은 어차피 뭐 대표자 본인 돈도 아니고 회사에서 매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지원 사업으로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회사의 방향성은 안 나오고, 외주는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외주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과제에서 외주 안 하고 이 과제에서 외주 안 하고 이 과제에서 외주 안 하면은, 그럼 나중에 그거 합쳤을 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은 외주 결과물 딱 뭐 한 네다섯 개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안에서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돼 있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나락으로 빠져요.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뭘 보겠어요. 이 회사에 돈을 집어넣어서 내가 얼마를 회수할 것인가. 근데 회사를 딱 봤더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독자 기술은 안 갖고 있고, 외주 결과물 3개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원들도 거의 다 빠져나가는 추세에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계속 이제 그 단계에서 답보를 해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리셋인데, 근데 이 리셋이 상당히 그 대표자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리셋이 돼야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항상 이렇더라고요. R&D가 실패를 하면은 R&D 실패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항상 간단하게는 작은 문제부터 사람 문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거랑 반대로 오히려 결과물도 안 좋고 좀 실험해서 생각보다 예상도 결과대로 안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꿋꿋하게 모여가지고 뭔가 계속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확실히 가보면은 목적성도 분명하고 뭔가 좀 달라요. 어떤 회사의 분위기가 무슨 뭐 가족적인 분위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어떤 그 유대감이 있어요. 어떤 신뢰가 있어요. 가족하고는 좀 달라요. 예, 가족하고는 좀 다르고,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두 번 실패한 걸로는 우리가 절대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데는 사실은 실제로 투자도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깎인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도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노 머티리얼, 나노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좀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코스닥 상장을 실제로 했었고, 제가 이제 평가를 가서 이제 현장 평가에서 만나봤던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요, 그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코어를 여기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노 소재 회사예요. 왜 그럴까요? 요게 되게 좀 특이한데요. 우리나라가 소재 산업이 되게 약하자 그러잖아요. 사실 소재는 모든 공학에서도 꽃 중에 꽃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기계 쪽이건 전기 쪽이건 어떤 식으로든 어떤 그 문제를 공학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그 재료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뒤엎는 방법은 소재 자체를 거기에 맞게끔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국가의 가장 기간 산업이고 핵심 원천 산업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소재 산업은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창업 기업들한테 너무도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소재기 때문에 그냥 시험관에 든 그 소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시험 성적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순도 얼마다 이런 거밖에 못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뭐 테스트를 하건 실험을 하건 아니면 자기네 거에 도입을 하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야, 이거를 어떻게 그 실험 과정에서 나오는 또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양산에 이제 쇼이 생기거든요. 그 수율에 쇼이 생기면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되게 오해들 많이 하시는 게, 뭐 삼성이나 LG 같은 데에서 뭐 국산화에 신경 안 쓰고 일본산 무슨 재료를 갖다 써가지고 뭐 작년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보통은 그런 대기업에서 소재를 한번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생산 라인이 한번 쇼게 온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수율에 문제가 생긴다는, 즉 불량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서 불량률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한 번 그 쇼기 오는 순간에 그 휘청이는 그 경제적 효과가 만만치가 않아요. 직원들한테 가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모험을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그런 소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공정을 바꾸거나 소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보다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은요, 소재의 국산화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산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단계별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재 국산화가 실제로 기업한테도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일단 단가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이득 때문에 실제로는 소재 국산은 되게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소재 기업들이 나와도 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그 몇 년 동안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계속 정부 지원 사업 받고 투자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고통을 되게 많이 겪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되게 희한한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갔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냐? 자꾸 가서 이제 여기저기 막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래요. 아, 이거 도저히 모르겠고, 이게 그렇게 좋으면은 이걸로 만든 뭔가를 좀 갖고 와봐라. 그럼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그래? 그럼 그렇게 만들어야겠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나노 소재 회사인데 그 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핵심 소재를 이용한 대표 제품군이 몇 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그 메이저급 회사들이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코스닥 상장까지 이어진 케이스죠. 소재 회사인데 제품을 만드는 그런 좀 묘한 회사고요. 지금도 소재 개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R&D죠. 근데 이 회사 실제로 사업 계획서 보면은요, 생각보다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본인들은 소재 회사인데 매출은 제품에서 나오고 있고, 그 제품이 한 4-5가지 대표 제품이 있는데 그게 심지어 다 달라요. A, B, C, D, E가 다 다른 분야예요. 하나는 전기차고 하나는 뭐 LED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정체성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업 계획서로 보면은 되게 엉망이에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 도대체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노 소재 시장으로 분석하자니 너무 좀 애매하고. 그런데 희한한 건 그런데도 코스닥 상장은 했고. 그러니까 되게 좀 독특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방향성을 갖고 있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R&D를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되게 효과적으로 방향을 들어서 성공한 케이스. 고생은 진짜 많이 했지만은 정말 여기는 박수 쳐줄 만한 거죠. 자, 이 네 번째는 좀 뜬금없이 주방세제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제가 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예비창업 패키지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프리퀄, 뭐죠 그게? 그 2018년도 기술혁신형 오픈바우처 지원사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비창업 패키지랑 이제 똑같은 거였는데 그 전신이었던 그 지원사업에 되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9천만 원인가 지원받으셨고, 원래 기보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같이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셨는데요. 이 회사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8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8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최우수 판정을 받았는데, 왜 최우수 판정을 받았냐면은 매출을 1억 9천만 원 올리셨습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1억 9천만 원의 매출이 실제로 이 그 지원 사업 안에서 이분이 개발을 한 이 주방 세제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 판매 수익의 매출이 그 정도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예비창업 패키지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의 대부분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을 하면서 끝났던 기업들 중에, 매출이 나왔던 기업들 중에 본인들이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그 아이템으로 매출 올린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없진 않지만 보통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매출이라고 해봤자 그거 뭐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올려가지고 뭐 매출 한 12,000원 나고 이런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제 보면은 그 외주 용역을 매출로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매출 신고한 그런 데도 있고, 근데 그것도 보통 인정을 해주죠. 자, 근데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개발한 제품 가지고 팔아서 매출을 냈어요. 이 회사가 어떤 케이스였냐면은요, 그 대표님이 여자분이신데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주방 세제 만드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한동안 이제 그 경력 단절처럼 이렇게 쉬시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이 주방 세제예요. 주방 세제 중에서도 고체 주방 세제. 저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이 고체 주방 세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비누예요. 딱딱한 비누인데 그 세제 이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비누에다 문질러 가지고 그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뭐냐, 전 그 써본 적이 없는데 의외로 또 찾아보니까 그런 고체형 주방세제 만드는 법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이제 주방세제의 단점들은, 고체형 주방세제 단점들은 잘 뭉그러지고 쉽게 부서지고 거품이 생각보다 안 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일단은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고 순수하게 베이킹 소다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간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이나 이런 몸에 좋은 모든 그런 이제 기름들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사람의 피부나 이런 그 계면활성제 이런 거에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뭐 녹말가루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되게 그 뭐냐, 거품도 되게 잘 나서 만족도도 높으면서 뽀득뽀득거리는 그런 느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제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 뭐 아마 이제 댁에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사다 놓고 하나하나 배합해 가면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막 이제 트라이 앤 에러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수하게 그걸 해서 결론을 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그 고체형 주방 세제가 결국에는 이제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대상이 뭐였냐면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즉 본인이 육아를 하시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집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피부에 진짜 너무 좋은 거고, 베이킹 소다로 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아토피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그 제품화를 시켰어요. 그 제품화를 시켰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뭐 AI나 이런 것처럼 막 메가 트렌드 쪽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와 삽질을 거쳤겠지만은,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제품화하는 거는 비교적 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제품을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오프라인 마켓 벼룩시장 같은 데 이제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 하루 안에, 그게 1년에 2번 열리는 굉장히 유명한 마켓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루 안에 완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갔냐면은 저 뭐냐, 그 갤러리아로 입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급성장을 한 케이스예요. 제가 그때 평가를 2년 전에 했었는데, 평가했을 당시에 고민은 뭐였냐면은 이제 홈쇼핑에 나가려고 그랬더니, 홈쇼핑은 원래 최소 물량이 그 50만 개부터 시작한대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생산 라인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더 다각화시켜서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진짜 그 기술혁신용 오픈 바우처부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 지원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오는 그 히스토리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려는 아이템이 뭐 꼭 무슨 첨단 무슨 AI거나 무슨 나노 소재거나 아니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빨리 이렇게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빨리빨리 내보내서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소화를 해서 뭔가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를 안겨줄 수 있으면은, 사실은 이 정도의 R&D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이제 자동화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 기술 상담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대다수의 이제 공장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요소들이고, 이제 기존에 이제 수작업으로만 하던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점점 더 인건비가 비싸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또 지방이나 이런 데 잘 안 오게 되니까 이제 인력 수급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수율은 계속 나와야 되니까 단순하게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이제 인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하면서도 어떤 일정한 수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동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비사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막 장비 업체 가서 물어보고, 장비 개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뭐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막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기업들, 뭐 S 기업, 뭐 L 기업 이런 데들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좀 영세한 규모의 그런 공장들은요, 그 자동화를 할 때 그 공장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를 자동화시킨다 그래서 그 자동화시킨 설비 자체가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저변 확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냥 우리 회사의 수율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조금 새로운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 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체적으로 개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되게 못 잡고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기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좀 그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그때 그 대표님께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꼭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거였고 그 전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없던 것들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최적화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면 그거는 그냥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루틴을 따르면 돼요. 그것도 좋은 연구개발이 되겠죠. 그렇지만 뭔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어떤 뭐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술 레벨로 넘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그 희망이 있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R&D를 오래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결과에 오리엔테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이 회사가 원하는 게 뭐냐,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거를 원한다 그러면은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설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공장에서 뭐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그런 로봇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일일이 바가지로 이제 물을 퍼냈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건 이걸 자동화하려면은 바가지를 만들고 바가지를 잡는 로봇팔을 만들고 로봇팔이 움직여가지고 바가지를 계속 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동작이나 아니면은 그 로봇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동작이나 더 어려운 동작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목적 자체에 치중하는 거예요. 목적은 물을 퍼내는 것을 모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물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퍼내는 모션을 하는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 뭔가 호스를 단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그런 펌프 장치를 이용해서 뭔가 기존의 그 퍼내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듣시는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의 그 회사의 R&D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제가 실제로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이런 종류의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다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경직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경쟁 업체 중에 어느 누군가는요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면서 그 틀 자체를 날려버리고 아예 그냥 기술 혁신을 이뤄낸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R&D라고 하는 게 꼭 뭐 이거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얘를 최적화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보통 대학교 연구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혁신적인 요소가 나오는 경우는요. 의외로 그 고정관념을 깼을 때 나와요. 그냥 이걸 가지고 계속 삽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떠올라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삽질을 하고 있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럼 그게 딱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턱대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굉장히 많은 고민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다져져야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를 받는 과정이나 박사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트레이닝이 덜 됐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제대로 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연구 환경에서 제대로 된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제대로 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인드가 있고 그거를 실제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연구소의 연구 수준이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다른 데서 하는 그 수준보다 높은 거는 우리는 필요한 시점에 대한 원점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법을 모르고 보통은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깎아서 또 이렇게 해보고 요거 좀 크면 또 깎아보고 너무 작으면 또 더 크게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들을 그냥 시행착오 트라이얼 내려면 미친 듯이 하고 될 때까지 그냥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다가 오는 거죠. 저희 쪽에 와서 얘기해 보면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결과물을 끌어내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열심히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뭔가 이게 좀 단편적인 사고에 좀 얽매여 계신 분들이 있죠. 그게 좀 답답하기는 한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게 그렇다고 제가 뭐 직접 가서 연구개발을 대신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뭐 제가 무슨 뭐 팀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깨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교육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이너 스타트업의 R&D 전략에 대한 5가지 연구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사례를 여러분의 상황에 비추어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거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거기 때문에 꼭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떤 R&D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개의 업체들도 다 똑같은 전략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성공적인 경우, 어떤 건 안 좋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이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대표로서 원래 그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창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어 해서 하고 싶은 일과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가지로 물 푸는 로봇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이 대표님은 어느 순간에 바가지로 물 푸는데 꽂힌 거지 실제로 물 빼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되게 그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그러는데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그 고정된 경직된 관념을 갖고 있고 몇 번 설명하다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좀 답정너 수준이 많아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기업의 대표자라면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결국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제발 똥꼬집 좀 피우지 마세요. 그 기업의 R&D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제대로 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런다면은요, 여러분은 대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연구소장이 돼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연구자가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적어도 CEO라는 이름을 달고 될 때까지 절대로 안 되라고 하려면은요, 적어도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때까지의 과정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과 자원을 갖고 있던가, 또 이제 그게 아니면은 직원들을 여러분 하나의 약간 그 종교의 교주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만을 보고 대표자만을 딱 보면서 이렇게 딱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광신도 같은 그런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여러분 혼자서 그냥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계속 고집만 피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일 먼저 사람을 잃을 거고 그다음에 도를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제품 좋다 그래서 다 돈을 주고 사지는 않아요. 제가 어떤 대표님한테 어디엔 뭐가 좋은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거 별로야 별로 이게 하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내 작품은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좀 힘든 문제예요. 결국 제가 R&D에서 시장 쪽으로 또 넘어오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학교의 R&D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연구소의 R&D면 좀 다른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 회사의 R&D 그것도 진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마이너 창업 리그의 스타트업의 R&D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R&D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R&D라는 이름을 붙이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연구개발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또 엔지니어로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 연구가 추구해야 될 바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다가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내가 R&D를 해 이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워 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떤 결과를 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그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R&D 놀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논해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제가 나중에 한 번쯤은 한 2, 30분짜리 강좌로 해가지고 이 산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하고 싶다. 어떤 학교에 어떤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안 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산학 관련된 기술 상담에서 산학으로 이어가 나간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냐? 산학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회사한테는. 산학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기업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대학에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을 때 어떤 단초를 제시해주고 아주 기본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줬을 때 그 가능성을 실제 양산으로 끌어내서 어떤 상품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R&D 역량을 갖고 있는 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산학이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원천 기술을 가져갑니다. 학교한테도 좋아요. 학교에 있는 대학원생들한테도 좋고 교수님한테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산학의 목적이 되게 단순해요. 나 혼자서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가지고 그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개발해주면 내가 그거 갖다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뭐 대학교하고 뭐 하는 거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한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은 글쎄요, 존경해 드릴게요. 근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교나 이런 연구소에서 산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대부분 원하는 거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정부 지원 사업, R&D 지원 사업 받고 싶은데 혼자서는 연구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런 데 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끼고 들어간 그 연구실에 있는 교수님이나 그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냥 어차피 여기도 그 정부 지원 사고 끼고 들어가는 거 아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좋은 이제 연구실들도 있죠. 그렇게 연구실들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기술 개발한다고 해도 개발의 편찬 거예요. 결국 대학교에서 만드는 기술은 원천 기술이나 아주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양산화시켜서 여러분이 그 상품적 가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부적으로 그런 연구 역량이 없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기술 받아놓고 그냥 특허 하나 가지고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사업 따라다니거나 투자 받으면서 우리가 이 투자 받으면 이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해서 계속 하는데 그게 그래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기업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R&D 역량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이라도 갖춰 나간다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산학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학교에 손 벌려볼까?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서로에게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상담을 한다 그래도 기술 상담을 한다 그래도 회사가 스스로 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뭐 교수님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기업들은 뭐 아직까지는 저한테 오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요거는 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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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오는데, 아, 우리 이번에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소개시켜 줄 수 있겠냐.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여태까지 이제 소속을 안 밝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있고요. 당연히 우리 학교에는 엄청나게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도 많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누가 나한테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은 단 한 명도 소개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일단은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은요, 제가 그 회사를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디 강의 나가면 거기 딱 나타나서 누구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그래요. 아니 내가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 줄 알고 뭐 당장 내년에 망할지도 모르고 지금 대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시켜줘요. 저는 그런 기업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 회사는 과연 우수한 것인가? 대부분 저한테 찾아오는 우수한 인재들은요, 본인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해요. 창업 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턴 생활이라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지들이 알아서 좋은 기업들에 다 가서 그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경험을 쌓고 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를 거쳐가지고 인재를 소개받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한두 번 예전에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끝이 항상 안 좋았어요. 예, 항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재는 별로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뭐 서울대가 됐건 다른 어떤 대학이 됐건 대학교에 우수한 인재를 구한다. 제 돈을 닿으면 구할 수 있어요. 제 돈을 다 주면 구할 수 있어요. 예, 업계 표준 있잖아요. 300, 400, 500 그 정도 주면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자꾸 대학교를 서성이냐? 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분이나 이런 걸로 하면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려면 우리 회사는 과연 우수한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보면은 대다수의 대표님들은 우리 회사가 사람들이 오기에 정말로 좋은 회사고 우수한 기업이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끌어들이면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어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서도 정말 어떤 그 인적 자원 확보에 특화된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저기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대표님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요, 이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회사의 가치가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인재를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저기 뭐냐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얘기하면서 잘못된 사례 그 두 개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인재를 끌어놓고서는 결국에는 다 내보낸 거예요. 고집 피우다가. 근데 뭐
거기는 그나마 끌어들이라고도 했죠. 사실 끌어들이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여유를 가지고 회사를 서서히 성장시켜 나가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더 확실한 방법은 확실하게 돈 버셔가지고 그냥 제 돈 다 주고 인재 영입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끝입니다. 오늘 강의는 끝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주변을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창업자들을 보면서 롤모델을 하나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롤모델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그 대상자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거든요. 성공한 인생이고, 아,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다가 도달을 한다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좋아요. 그런 롤모델을 가지고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보통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냥 그 사람만 부러워하면서 현실은 시궁창이니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특출남과 위대함을 보면서 좌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못 될 거야 라고. 자, 누군가의 현재를 닳고 싶다면은요, 그 사람의 시작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창업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주영 회장이 이제 현대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5살 때부터 구두 닦기를 해서 했다 그러죠. 뭐 이제 대표 기업 그 배달의 민족, 뭐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요. 김봉진 대표는 처음에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주스면서 시작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에게 구두를 닦으란 말도 전단지를 주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5살 때 구두 닦기를 했던 1960년대부터 지금 2020년에 이르는 지난 그 한 60년, 70여 년 동안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 처절하지 않게 시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태만 달라졌던 거죠. 구두를 닦던 게 전단지를 줍는 걸로 달라졌던 것 뿐이지, 실제로 처절하게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던, 아니면 그 사람의 과거를 검색을 해보던, 그 사람의 시작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시작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볼품없었던 그런 과거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시작했을 땐, 정주영 회장이 구두 닦았을 때는요, 예비창업 패키지가 없었어요. 김봉진 회장이 몇 년 전에 전단지를 주셨을 때는 예비창업 패키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시작을 했고 훨씬 더 초라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지금의 대기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신다면은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절에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일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지금 나는 뭐 운이 너무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처절함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시작을 보면서 좀 반성 좀 하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예. 자, 자신감을 가지되 항상 긴장하는 그런 창업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M&A Q&A 창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 이 QR코드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께서 그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 상담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그 Q&A 창구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100자 이내의 문의사항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길진 않더라도 짧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 이후에 댓글 및 문의사항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좀 확인을 제때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채널 이외에서 제 이름을 사칭하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듣기로는 모 대학에서 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교과목을 대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목이 아니고 강의를 대체했다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저랑 얘기가 이미 된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몇 분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편집을 하는 대로 월요일 날에 올라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